네, 안녕하세요. 저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윤영이라고 하고요. 빈곤사회연대에서는 2010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대부분 그 시간 동안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작가라는 호칭은 쑥스럽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활동가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도시생활자의 서울 산책이라는 책인데 작년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읽어주신 분들이랑 만날 계기가 가끔 생기는데, 그러면 저도 되게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이 활동하는 나의 주장을 가지고 또 만났던 분들과는 약간 다른 결로 이 이야기를 또 접하고, 그것에 따른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빈곤사회연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되네요. 네. 그 빈곤사회연대는 2001년도에 최웅란이라는 여성 장애인의 투쟁으로 생긴 단체예요. 그래서 이 최웅란이라는 여성 장애인은 기초생활 수급비가 너무 낮다. 한 달에 28만 원인데 이걸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복지정책이기도 한데, 이제 이 법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으로 실제로 장애 여성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28만 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합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이후에 빈곤사연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단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요. 뭐 주민운동 조직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실업운동 단체, 아니면 장애인 운동 단체, 그리고 거리 홈리스 운동 단체, 노점상 단체,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모였어요. 뭐 사회복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빈곤사연대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빈곤을 축으로 자기 활동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빈곤만을 가지고 또 고민을 이어가기에는 어렵더라. 그래서 일상적인 연대체를 좀 만들어서 반빈곤 사회 연대를 우리가 같이 구성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빈곤 사회 운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빈곤사회연대를 처음에 만들었던 선배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빈곤이라는 것이 현재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임을 인지하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지 말고, 이제 현재 이 상황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좀 광폭한 연대를 만들어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좀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이게 바로 반빈곤 사회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빈곤사회연대와 함께하는 여러 당사자들의 모습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청계천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도 같이 하고 있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도 빈곤사연대와 함께 하고 있고요. 뭐 쪽방 주민이나 거리 홈리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철거에 저항하고 있는 철거민들 역시 빈곤사연대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한 단체이자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김영식 보좌관님 만났을 때는 제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때문에 이제 농성을 당시에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의 문제와도 연대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문제를 조금 공적으로 더 책임지고 공적으로 해결해야 됐다라는 목표를 가지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용산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원효로에 있는데, 이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항상 저 위치에 있는 작은 텐트를 자주 생각했었어요. 저 아파트가 건설이 마쳐지고 입주를 앞두고 있을 때 저기 자그마한 텐트가 한 동 생겼었고, 거기에는 이 동네에 살다가 쫓겨났었던 강정희라는 여성이 혼자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텐트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연대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 앞을 지날 때마다 항상 이 모습이 좀 아른아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서울이라는 공간은 좀 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지, 옛날에 여기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쫓겨난 사람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10년 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몇 년도였더라 이런 것도 가물가물해지고 절대 잊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잊혀지긴 하더라고요, 저조차.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좀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쓰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작성하면서 빈곤사회연대가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공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함께 모여 있다는 거는 단지 평면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간만 의미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사건을 겪어온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저는 도시라는 공간도 항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적인 공간인데 그런데 이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특히 경제적 위치라는 것은 그 공간을 다르게 경험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아파트 입구를 보여드렸지만 이 텐트가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그곳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제가 아는 한 홈리스가 살던 장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아저씨가 자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그냥 지하철역의 일부 공간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장소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따라서도 어떤 사건을 내가 이곳에서 경험했는가 자체를 좀 다르게 만드는 게 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서울역을 딱 보더라도 홈리스로서, 거리 홈리스로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위치와 여행객으로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의 경험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그 장소를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도시공간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도시공간 전체가 그 도시가 변화하고 구획됨에 따라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고 들죠. 특히 우리는 2년짜리의 아주 연약한 임대차 계약 아래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빠르게 퇴거해야 되고 더 멀리 집을 알아봐야 되고 또 값이 비싸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쭉 밀려나고 이 장소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또 채워지는 이 나고드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공간에 대한 자기 역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도시에 누구의 역사가 남고 누구의 역사가 기록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기억되는가 이 공간을 자기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그 공간에 남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모두 다 귀속되어 왔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은 연대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을 좀 가로막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발지역에서 뭐 횡행한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외면하는 그 순간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역시 그 사람이 가졌던 고유한 역사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로만 그 역사를 채우게끔 하는 좀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특히 집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상황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쟁과 같죠.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좀 나의 권리, 나의 이해관계로만 납작해진 집에 대한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좀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다크투어라고 해서 용산 지역을 한 바퀴 뺑그르 돌면서 이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 원래 어떤 일들이 있었나 뭐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설명하는 그런 그 시민 기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용산 역사에 가서 여기가 민자 역사로 구성된 역사와 민자 역사가 되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원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쫓겨났는지, 이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다른 기차역에 대해서도 완전히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도시를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눈을 좀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덕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공간은 제가 있었던 데가 강남이 잘 아니었었어가지고 다 강북 지역에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이 많고요. 원래 처음에 저는 완전히 도심 지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한 지역, 관광객들이 흔히 찾을 만한 지역,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만 쓰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홍대라든지 뭐 서울역, 그리고 광화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을 찾을 전 세계 아미들에게 이 책을 판매해야겠다. 그래서 재벌이 되겠다. 막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농담입니다.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계속 벗어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그래서 서울역, 뭐 경의선 숲길 이런 데부터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옆길로 새서 막 상계동까지 넘어가고 뭐 서대문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아현동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원래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애초에 계획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책이 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의 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활동가 강의가 되었는데요. 네.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된 나라죠.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은 도시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인데, 빠른 속도의 도시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홍을 해서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른바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불량주택, 그 달동네 혹은 판자촌 뭐 이런 곳들에 많이 모여 살았었죠. 그래서 60, 70년대에 산업화가 진전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량주거지를 철거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계천변에 있었던 그런 집들이라든지, 뭐 강변에 있는 그런 집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을 쭉 철거를 하는 동시에 250만 호의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강남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보냈던 광주 대단지에서 항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 또 급박하게 건설을 시행하다가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60, 70년대에 이런 식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이 활발했었다면은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동재개발이라는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개발 양식이 등장하게 돼요. 합동재개발은 민간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설사가 건설을 시행하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개발의 권한을 민간에게 정부가 이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땅도 만들고 뭐 여기에 건설을 직접 하고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을 완전히 참여시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주도 합동 재개발이 시작된 게 82년도부터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목동과 상계동, 사당동과 같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철거민들의 싸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철거민들의 싸움에 대해서 여기 뭐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묘사를 해놨지만, 변화된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공권력과 시민들이 충돌하는 양상이었다면 합동재개발 때부터는 시민과 시민이 충돌을 하는 양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원래 같이 살고 있었던 뭐 건물주, 라지만 그냥 뭐 이제 방 하나를 갖고 있고, 뭐 거기에 방 2개가 있으면 한 방은 세를 주고 한 방은 살고 있었던, 이런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이제 사람을 내쫓으면은 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에 사람들을 내쫓는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또 폭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사실 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 합동재개발이라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건 정부에게는 굉장히 편리하죠. 왜냐하면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에게 그냥 개발의 권한을 줌으로써 건설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독특하게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는 선분양 제도죠. 그래서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냐? 선분양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의 돈을 미리 한 절반 정도를 받아서
이제 금융적으로는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원래 땅이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초과적인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양상은 훨씬 더 거대한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뉴타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뭐 철거민들을 처음 만나고 이랬던 데가 미아에 있는 뉴타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동네이고 이미 거기도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이제는 있는데 그때는 정말 동이 뭐 한 2개씩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넓은 구역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거기에 그냥 다 같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였는데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미아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직업군이 뭐냐면 그 맛집 고바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대문 일대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그쪽도 이제 도심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밀려난 데가 미아였던 거죠. 근데 거기 그때도 이미 물량은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하루 안에 찍어내야 되는 옷들 이런 거를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했거든요. 그럼 그 골목 안에 뭐 재단하는 데 있고 단축 깨는 데 있고 뭐 미싱하는 데 있고 다림질하는 데 있고 이게 쫙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려가면서 옷을 만들어서 그 디자인이 나오면은 거의 하루 만에 50벌씩 뭐 이렇게 그냥 딱 찍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곳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사실 그 산업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끼리 한두 명이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명 정도만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게와 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철거가 된 이후에 직업과 집을 같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있지 않으면 그 산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집도 잃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뉴타운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서 그나마 8, 90년대에 목동, 상계동, 뭐 사당동 이런 투쟁을 거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조금 마련이 됐거든요. 정말 철거민들이 피로 얻어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개발 임대 아파트라든지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이 도입된 역사가 여기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성과로 또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워낙 큰 단위로 뉴타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의 개발구역 몇 개를 합쳐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가 세입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국의 노동 구조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상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상가 세입자들의 문제가 좀 크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사회적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고,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런 좀 전말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2009년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발 경제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었어요. 건설 경기도 되게 죽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더 이상 건설을 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뉴타운을 이미 다 지정을 해놓고 구역도 묶어놨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사실 여기 계시던 철거민들 중에 일부는 집도 이미 다 무너졌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10년 동안 그냥 지역에 머물러 계셨던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한다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을지로 청계천 일대에 또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을지로 청계천 일대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얻어야 되는 허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 작은 구역으로 다 쪼갰어요. 거기 건물주들이. 그렇게 하고 철거를 진행을 딱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빨리 철거하면은 재개발이고 천천히 철거하면 도시재생이더라,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하시기도 했었어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크게 변화되기가 어려웠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2020년대에 엄청난 집값의 폭등이 있었고, 또 이게 금리 인상으로 멈춘 상황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형태는 조금씩 변화했을지 몰라도 저는 사실 이곳에서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당히 약탈하는 정책으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입자의 자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 개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의견을 행사할 수 있거나 개발에 따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합동재개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구성을 해서 건설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한국의 지금은 건설 방식인데, 여기에서 대강의 진행이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뭐 추진위원회 만들고 사업 시행 받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걸 받으면 이때 이제 철거가 그 뒤에 들어가요. 그리고 착공하고 공사하고 분양하고 처분하고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이제 요 이전 단계 사업 시행인가 나기 전 단계에서 사실 그 소유자들의 동의만 얻지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조합이 결성됐다, 뭐 사업 시행한다, 뭐 관리 처분 떨어졌다 이런 거를 동네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들은 거의 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반면에 이제 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의 조합원이 되어서 참여를 하더라도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앙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3년 너무 TMI인데 2003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네? 네? 아, 네네. 그때 2005년도, 6년도 이때 정말 뉴타운 개발이 처음 지정된 데가 진짜 많았어요. 뭐 미아, 왕십리 뭐 다 엄청 많았는데 거기 개발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 서울역 뭐 종로 이런 데에서 선전전하고 그랬거든요. 세입자 동의 없는 뉴타운 반대 서명운동 이런 거. 그럼 진짜 뺨맞을 각오해야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를 싸가지없게 반대를 하냐. 근데 그로부터 한 3, 4년, 5년 지나서 2008, 9년 정도 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한 2009년, 10년 되면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조합원들조차 내 집 주면 새 집 주는 걸로 개발 사업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자기가 받은 평가 금액이 있고 그리고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는 거죠. 이거는 그 전에 그 8, 90년대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뭐 상계동에 있는 건물주라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다 딱지 팔고 나간 거거든요. 분양 받을 수 있다. 이 딱지 그냥 헐값에 팔고 나가야지 나중에 여기 건설되는데 자기가 추가 분담금 낼 여력이 없으니까 그 집에는 입주하는 것을 꿈도 꿔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 그 딱지를 구입을 해서 큰 딱지로 만들어서 집을 실제로 소유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방식인 줄 알았는데 환상이 계속 깨져 나가고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계속 내몰리는 게 반복이 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주택개발의 역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다 이렇게 잘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쭉 개발을 하게 하니까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었어요. 민간의 돈을 다 활용해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그 가진 사람들의 비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 비율이 60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서 많이 늘지 않아요. 90년대부터 엄청 많은 집을 매년 공급을 해왔지만 특별히 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그 집을 구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었지 이 집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마련도 별로 없었던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은 한국의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6%가 안 돼요. 5.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96% 이상을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양상도 아주 다양합니다. 거대한 뭐 임대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반지하 살면서 위에 이제 세입자를 들이고 있는 노부부도 있는 것이고 생존 전략으로서 이것을 사람들이 소유하게 됐었던 아주 오랜 역사가 한국에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 집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구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민간 자원을 통한 주택 공급 합동재개발로 일컬어질 수 있는, 그리고 선분양제도라든지 청약제도, 주택도시기금과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해서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 부담 없이 주택 공급하고 건설재벌과 소유주들, 이 사람들에게 좀 이유는 향유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발이 이런 방식으로 좀 되어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급은 늘었지만 그만큼 분배가 빠른 속도로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공급엔 성공하고 분배엔 실패했다라는 게 누구에게 종국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쪽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저는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저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항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인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집값이 오르는 데에는 집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집에 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노동소득으로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거기에 이제 심지어 미래의 신용까지 끌어와서 집값 오르는 데 함께 기여를 하고 있지만, 뭐 얘가 하늘에서 혼자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생산해낸 총량이 기대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주택이 빨아들이고 그 과실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심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도에 서울시가 조사해서 발표했었던 조사 결과인데요. 재개발 사업 전후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은 63%에서 30%로, 매매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비율은 86%에서 30%로, 그리고 전세금 4천만 원 미만의 주택 비율은 83%에서 0%로 떨어집니다. 그럼 전세금 4천만 원 미만으로만 살 수 있는 세입자는 이 동네 개발 이후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도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그 계층을 나누는 기제로서 개발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배 정책의 결과는 결국 첫 번째로는 점유의 양극화,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더 집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기능하게 되었고요.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도 나왔습니다. RIR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인데요. 이제 1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갖고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3분위까지도 24% 굉장히 높은 주거비 부담률을 보이고 있어요. 집값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빈곤사연대가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택 품질의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한 이 자료를 보면요. 단독주택 비율이 떨어지고 절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이 주택의 거처의 비율입니다. 주택의 거처. 주택의 거처는 고시원이나 쪽방, 여관, 여인숙, 내지는 뭐 컨테이너와 같은 비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거든요. 이게 1.5%에서 7.1%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개발 전에는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 미만의 다세대 주택에 조금 낡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개발 이후에는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게 되면 가족들이 흩어져서 고시원에 살게 되는 이런 양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사이에 아파트를 얼마나 지었는데 왜 비중이 저거밖에 안 돼요? 저소득층 주거 비중이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이제 약간 올랐잖아요. 아파트의 절대적인 양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늘기는 했지만 저소득층 주거 비중으로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소수이기는 해도 주택의 거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집답지 못한 집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도시는 화려해지는데 더 가난한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볼 수 있죠. 떠안은 사람들이 저는 도시의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집은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내기 전에 2022년도로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그 전에 확인을 빨리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2022년에도 그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점유율이 62%.
그러니까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2%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기울기가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 떨어진다고 요즘 맨날 난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의 집값은 아주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주택의 금융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오히려 금융은 집중되는 양상이 있죠. 그럼 집을 산다면 투자처로서 더 좋은 거는 항상 서울에 집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럼 뭐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암울한 전망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집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경로가 된 동시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좀 아픔을 주는 재화가 된 것 같아요. 집이 없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집은 그리고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좀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부를 마쳤고요. 시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90년도에 명동성당 앞에서 엄마 또 이사가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 이제 세입자 대회에 참석한 여성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9년도에 아마 그 임대차 계약이 6개월이었고 90년도에 1년으로 바뀌고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2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임대차 3법 2016년이 지금이 몇 년도죠? 2018년이나 뭐. 네네네네, 맞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2017년, 8년, 9년? 네, 18년 아니면 9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개정이 된 게 진짜 오랜만에 개정이 된 거였는데, 어쨌든 이때쯤에 89년, 90년 이때쯤에 2년으로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이번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진전된 법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2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집값을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세입자 대회에 참석했었던 분의 사진인데, 이게 신문에 되게 크게 실리는 바람에 이분은 또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집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도 변형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2부에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도시가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좀 빈곤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가, 뭐 이런 것들 몇 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거 서울역에 있는 기둥이거든요. 근데 저 문어발 같이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 저게 왜 그럴까요? 못 앉게. 맞아요. 등 대고 앉을 수 없도록 하려고 저렇게 문어발처럼 해놓은 거예요. 서울역에 가면 이런 구조물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무심히 이곳을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공간을 항상 이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저께까지 내가 저기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비원이 와서 쫓아내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느 날 딱 본다면 앉지 말라고 설치했구나라는 거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도시 공간은 이제 미묘하게, 특히 공공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런 정책들이 강화가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노숙행위를 금지합니다라고 써 있는 저기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걸 보면 저는 좀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노숙은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이제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안전한 보행을 위해 금지한다라고 하는 순간 노숙행위는 시민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게 되죠. 그리고 노숙자 상주구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띠를 둘러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저는 모멸감을 위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멸감을 안겨주고 여기에 그냥 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행동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들 훨씬 강화가 많이 됐었어요. 저는 지금도 코로나가 끝났는데 지하철역사에 의자가 너무 없어요, 여전히.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 많은 역사에 가면 너무 작은 난간 같은데 위태롭게 앉아 계신 분들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공공공간에는 의자가 전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의자가 너무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의자를 철거하는 것의 주요 목적 중에 한 명은 인근에 있는 쪽방 주민들이나 아니면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이 역사 내에 머물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기둥을 보고 뭔가 유추가 되시나요? 저게 뭘까? 어떤 종류의 변형이 저기에 있었을까? 콘센트요. 맞습니다. 콘센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약간 자국이 보이시나요? 저기를 둘러서 원래 동그란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를 없애고 컨센트를 막아버렸죠. 네. 그래서 저 컨센트를 저기에서 이제 홈리스 분들이 충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컨센트를 막아버리고 충전을 할 곳이 없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불어서 그 유료 충전하는 그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생겨서 이걸 없앴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핸드폰 충전할 공간이 그냥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태거일가인데요. 서울역에 있는 TV예요. 근데 광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보통 뉴스나 뭐 이런 게 채널이 틀어져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그때 재작년 1월 달에 노숙하시는 분들 밤에 자는 임시보호 시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집단 발병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 행색이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통행을 좀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됐었어요. 그 시설을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때 TV를 처음에는 음소거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TV를 아예 다 이렇게 광고 채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볼 게 없으니까 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상하지는 않았겠지만 철도공사에서도 저희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느꼈던 체감 중에 하나는 만나는 분들이 오늘이 며칠인지를 잘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계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TV가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핸드폰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거리 생활이 길면 길수록 뭐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많지 않은데, 그리고 요걸 못 내서 못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유일한 세상과의 정보망이 끊겨버린 일이었죠. 근데 아마 뭐 이거를 꺼버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TV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유일하게 연결해주는 경로가 차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변화하면서 주거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은 최근 도심지에선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서울역 앞에 있는 그 KTB 빌딩 아시죠? 거기거든요. 거기도 원래는 여관 여인숙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원래 사시던 분들은 한 20만 원 정도의 물론 열악한 주거지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지금 여기는 아마 한국에서 전세가가 월세가 제일 비싼 집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격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의 질도 하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의 생활 같은 것들을 고시원은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경우에 한두 평 남짓한 뭐 이런 공간인데, 이제 화장실도 여러 명이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코로나19 시기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 주거 대책이 없다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게 됐죠. 개별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새로운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단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위험을 증폭시키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거 시설의 열악함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신의 유일한 대안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함만 강조가 되면 이곳조차 그쵸. 그쵸. 60, 70년대 있었던 불량주거지, 철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일들이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종로 뒤편이라든지 청계천 사이골목에 9.1 고시원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런 동네들에 가면 뭐 여관 여인숙 고시원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받는 월세보다 이제 새롭게 건물을 올려서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클 때
건물주는 아마 이 사람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함께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항상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아현동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박준경 네네 영화 같죠? 영화 배우. 그 옷도 맞춰 입는구나. 네, 깔끔하게 맞아 아래 위로 맞춰 있고. 네, 2018년의 여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름에 이렇게 철거가 있고, 이제 11월 31일에 마지막 철거가 있고, 박준경님은 12월 2일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여기가 진짜 골 때리는 동네였어요. 이 철거 용역들의 폭력이 너무 무지막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그냥 뭐 공실 관리, 뭐 치안 유지 이런 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의 지출 내역 같은 거 보면은 치안이 유지가 잘 될 것 같죠. 저렇게 다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험상궂게 동네를 만들어서 나가게끔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어쨌든 명목상은 치안 유지, 뭐 공실 관리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집회하고 이러는 걸 못하게 이렇게 막 떨어뜨려 놓고 가둬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을 찍은 이 방향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막 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는 많이 계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신 거죠. 사실 뭐 몸으로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철거 지역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폭력을 당하다 보면 철거민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 뭐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저는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 공사 현장 앞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이 대자보를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대강 내용은 알겠는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뭐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되면 그런 생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경찰은 당연히 시민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근데 철거 현장에선 그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합법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자신이 청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좀 겪다 보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어쨌든 일어나는 곳인데, 이때 아무튼 이런 강제퇴거 폭력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역시 한국의 개발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게 이 권한을 모두 다 위임하고 소유주들만의 결정으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책이 없는 세입자들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세입자들과의 협의를 개발의 단계로 보장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세입자들과의 협상이 끝난 이후에 개발을 진행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속도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한국의 개발은 훨씬 빠르게 개발해야 빠르게 이윤을 그리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정강석화 같은 속도로 그 종산 참사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했던 얘기예요. 정강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전국에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해라.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건 상도동의 강제철거 현장이고요. 이건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2012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세입자들의 완전한 무관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단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람공고가 있을 때 뭐 의견서 내라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근데 그냥 온라인에 잠깐 공고가 되는 거고, 이것도 금방 이제 또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세입자들의 무권리 상태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히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아니, 집이나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공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입자들은 그런 권리를 갖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구조에 쫙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사실 그 공동의 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한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세입자로 항상 사니까 우리 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집 살지 모르고 2년 뒤에 쫓겨날지 안 쫓겨날지 모르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막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낸다든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저는 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에 중요한 위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자동 쪽방에 사는 분인데 동자동을 공공개발을 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서고 이러면서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동자동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뭐 한 40년 됐거든요. 근데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거기가 그 고도 제한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개발할 만큼의 이윤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계속 맡겨놓으니까 개발이 실제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그 건물주들 이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또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초과 이득을 기대했었던 건물주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뭐 하면은 우리가 더 개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삭발 시위도 하시고 뭐 오세훈 유세장도 모두 다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2년이 지금 넘도록 아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동자동 쪽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동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조합 조직을 만들어서 매 주말마다 동네 청소를 스스로 하시고 그리고 뭐 쪽방 건물에 뭐 물이 얼어서 터진다든지 뭐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심지어 사람이 죽어나가서 그 방을 청소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도 그 일을 하는 거는 항상 다 주민들입니다. 일단 쪽방 주인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관리인 정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거나 이제 계속 바꿔야 된다, 뭐 보일러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고쳐지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하게 되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죠. 건물에 대해서도 유지 보수를 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이 마을 관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이 될 때만 이제 모여서 집단적인 뭔가 영향력을 발산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화가 많이 난 저희 주민의 네. 이거는 해주신 얘기를 글씨는 제가 쓴 거고. 이렇게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얼음 계단이라고 지난 겨울에 그 한파 때 동자동에 그 계단에 물이 쫙 내려왔는데 그게 다 얼어 터져가지고 했던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한겨레에서 막 보도하고 난리가 났던 사진인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항상 그거를 그래도 맨날 터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막 그랬었던 거죠. 건물주가 안 고치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두면 재개발할 건데 뭐 굳이 왜 돈을 써서 고치냐고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쪽방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월세 같은 걸로 들어가면은 뭐 월세면은 벽지도 바꿔달라고 할 수 있고 보일러 고장나면 그거 당연히 건물주가 고쳐야지 집주인이 고쳐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쪽방의 건물주 내지는 관리인과 주민의 관계가 좀 독특해요. 대단히 좀 무시하는 게 있어요. 경멸하고 좀 그런 관계가 있고 물론 모든 쪽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게 좀 있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이라도 내보내요. 계약서 이런 거 별로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 술 먹지 말라 그랬지 막 여기서 혼내고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술 먹고 들어가는 건데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런 게
그냥 아주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독특한 관계성도 저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월세 내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 단위 월세로 보면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평, 두 평 한 공간인데 여기를 뭐 20 얼마 30만 원 이렇게 내니까 예, 그 정도 해요. 근데 그래도 이 공간을 또 떠나지 못하거나 떠날 수 없는,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제 비슷한 경제적 지위나 아니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이 이웃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쪽방을 중심으로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나이도 많고 뭐 사회복지 제도도 계속 이용을 해야 되고 식사를 혼자 해서 먹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한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쪽방에 있으면 거기 마을 부엌 같은 게 있으니까 도시락 같은 걸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지원 체계가 주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될 때 내 옆방 사람이 내 손잡고 가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쪽방 또 건물주들은 이 쪽방 주민들 지원하지 마라. 단물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어나질 못하고 도덕적으로 해이를 너네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전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돕고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방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건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달 많은 현금이 쏟아져 나오는 좋은 투자처인 것이고 그 건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거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세입자의 권한이 없는 대표적인 공간 중에 하나가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문제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협중앙회에서 또 관리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역시 수십 년 혹은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 있었던 수산시장의 모습이고 저게 이제 새로 지어져서 입주한 수산시장인데 저기로 입주하기를 거부한 상인들이 지금도 한 50여 가게가 남아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주를 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제 생각에는 개발 계획 단계에서 상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지금보다 더 나은 장사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타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위로 쌓여져 있는 형태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자였거든요. 그래서 수산시장 그 판매량의 대부분은 도매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냥 회 한 사람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국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도매 물건이 중심인데 그 전에 있었던 데에서는 이제 저희가 수산시장 딱 들어가면은 그 절반 뒤쪽은 전부 다 경매센터거든요. 그래서 차가 그냥 한 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물건 보고 사면은 트럭에도 바로 실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하에서 차가 들어오면 샘플 물건을 보고 구입을 해서 그거를 위에서 갖다 주면은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저 방식으로 장사를 했었던 상인들이나 도매 상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날씨가 덥건 춥건 저기는 뻥 뚫려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린내 당연히 있기는 해도 이제 오픈에어의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기는 이제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물을 계속 사용해야 되고 젖어 있는 공간이고 수산물이 계속 있는 공간인데 이제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도 되게 좀 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 공간 면적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짜 없었어요. 그냥 수협 측에서는 초반부터 폭력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아현동이랑 똑같은데 공실관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들어와서 그냥 여기 있는 좌판을 계속 엎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계속 엎고 뭐 그러다 이제 시비가 붙으면은 서로 싸움이 붙고 이게 이제 수년 동안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격렬한 싸움으로도 발전이 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슬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목적이 뭐냐. 수협중앙에는 여기가 너무 알짜배기 땅인 거예요.
부동산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 신시장을 건설할 때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원래 이걸 호텔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한강뷰 호텔. 그래서 한강뷰 호텔로 만들고 제일 위층에는 그 수산물 체험 어린이 테마파크와 카지노. 카지노까지 유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시장 이전을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신시장이 들어선 요 자리 말고 여기가 한강 정말 바로 앞자리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그 야구장을 일단 임시로 지어가지고 시민야구장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어쨌든 이런저런 호텔 같은 것들을 또 증축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생각이 좀 그럴 수 있죠. 공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야구장이죠. 네, 그냥 공터죠.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거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협의나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판정이 더 앞섰다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상인들을 작은 공간에 몰아넣을 것인가. 이게 오히려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라는 거는 이제 비용이었겠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 잘 처리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었던 그 주택 개발의 역사 그리고 주거 격차의 비용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사람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종로 3가에 살던 동선 아저씨 기억나시나요? 책에 있는데 그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서울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낮술 먹었던 날인데 네, 아무튼 그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김치전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하루하루를 모두 다 꾸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 역사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거는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용산 4구역에 지금 세계일보 들어서 있는 건물 있죠? 용산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 네, 용산 참사 일어난 거기가 용산 4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세입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거기 그 건물에 가면 그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제일 안쪽에 제일 숨겨진 곳에 용산 참사에 대한 기록관이 해링턴 스퀘어. 네, 맞아요. 네, 거기 있습니다. 다크 투어 코스 있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다크 투어가 그 용산 정비창을 한 바퀴 돌아보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뭐 안내는 해드립니다. 들어보는 이런 거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조각 설치물 중에 몇 개를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무척 나빠져서 왔는데. 네, 맞아요. 아무튼 근데 저희가 모든 참사 현장에 그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뭐 산풍 그 탑도 시민회 그 되게 뻘쭘하게 어디죠? 양재 시민회 공원에 들어가 있고 아무 기록이 잘 남지 않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 자리에 외부에는 설치하는 걸 절대 못 하겠어요. 원래 밖에 수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수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한 거는 원래 그거였는데 뭐 그 사이에 조합도 바뀌고 뭐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중재로 이 도시기억 전시관을 만들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철거 몇 개의 전시물이 철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공간이 변화하면서 가장 쉽게 불법화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또 노점상인데요. 요 사진은 울산에 있는 오수선 노점이에요. 울산에는 특이하게 오수선 노점상이 되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울산에서 그 방직? 그 뭐죠? 섬이요? 섬유? 섬유는 경남 쪽에 더 많이 있었고, 그 울산에 그게 많은 이유는 울산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중공업부들 자동차 산업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유니폼이 몸에 딱 맞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대충 받아서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옷수선집이 많이 있었고 그 옷수선집들이 대부분 노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 옷수선 노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딱 맞춰가지고 나오지만 근데 지금도 지역의 이제 그런 역사 때문에 아직까지 특이하게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이렇듯이 그 지역 잠바를 그냥 대충 사이즈 안 맞게 좀 나눠주고. 네, 그쵸. 바닥 막 질질 끌리고 이러니까 자르기도 해야 되고 소매도 해야 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노동자들이 노점에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입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저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라는 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유 없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시가 변화하고 또 특히 세련된 것들로 도심이 채워질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무척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쉽게 전락한다든지 사라져야 마땅한 것들로 취급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가 변화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이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공간을 메워왔었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용산역에서 쫓겨난 한 홈리스 분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짐을 어느 날 그냥 다 이제 누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분이신데 이제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끌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용산역 한 구석에 짱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 이제 철도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전부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자신의 마음에 담긴 울화를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신 것인데 이게 어쨌든 그 사람의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나에게는 이게 내 살림살이의 전부인데 이게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럼 너네 집 집문서도 쓰레기통에 던지거라. 막 이런 이제 자신의 되게 우라통 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이렇게 써주시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쉽게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 사이에도 되게 많은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알고 상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권정승 선생님의 시로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